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입니다. 1차 시에서는 이런 초현실주의에 대한 학과를 이제 다뤘고요. 2차 시에서는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이 연도를 보면은 이 1940년대 후반부터 이 50년대까지 미국의 그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영향은 아마 우리 그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예술가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럽에 그 한참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이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화가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명해집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 활동가들이, 이 화가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미국이 이런 미술의 표현주의로 이제 유명을 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추상 표현주의는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이 그 1940년대 후반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압박을 받았겠죠. 2차 세계대전 뭐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은 화가들이 오죠.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 미술 운동으로 뉴욕이 파리 대신 예술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뉴욕으로 건너오다 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이제 오니까.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우를 해줬어요. 이런 예술가들한테 집도 제공해주고, 작품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 시대적 배경의 이런 20세기 산업화 발전은 다양한 이런 예술사조 미술, 문학, 무용, 음악 분야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혁명적이고 독자적인 예술 양성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시작된 이런 모더니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표현주의, 다다주의,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 탄생을 또 했고요. 1940년대 이후에 이런 모더니즘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예술가들은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현상은 이런 추상 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팝아트, 구조주의 예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두 번의 그런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나치 정부의 엄청난 학살이 전 세계 인구를 불안과 공포의 삶으로 몰아넣었죠. 나치 정부는 이런 순수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을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창작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을 찾는 나라 미국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현상은 이런 추상 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팝아트, 구조주의 예술가들을 탄생하게 되고 또 이런 그 유럽을 대표하는 이런 샤갈, 몬드리안, 막스 에른스트 이런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이주를 합니다. 또 이런 유럽 예술가들은 미국 이주 후에 이런 1942년 이 예술하랑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런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예술가들을 위해서 정부의 이런 산하 연방 예술 프로젝트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이런 잭슨 볼락이라든가 윌렘 드쿠링이라든가 크레이스너 이런 작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예술가들의 영향하고 이런 미술 정부의 노력은 미국의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런 추상 회화를 가리켜서 액션 페인팅, 생면 회화, 드립 페인팅 이런 것들이 다 이 추상 표현주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는 이런 미국의 194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문화 정책으로 발생한 미국 운동으로 30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죠.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가 이 잭슨 폴락입니다. 이 그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죠. 액션 페인팅으로도 유명을 하고요. 1947년 무렵에 이 커다란 이 캔버스를 펴놓고 그림 속에 들어가 유동성의 그림 물감을 막 쏟으면서 소위 드리핑 페인팅 이런 것들을 창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구는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비평가 그 그린버그는 뭐라 하면 그의 작품 안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한다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잭슨 볼락은 그림들을요 그냥 사람들을 초대해요 전시장에. 그래서 막 뿌리고 뭐 이렇게 붓으로 막 터치를 하고 그렇게 물감에 막 쏟아 붓기도 하고 막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런 액션 페인팅이라는 것을 이런 기법 이런 것들을 창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원을 그리는 달의 여인이래요. 이런 추상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또 넘버 원, 넘버 투 뭐 이렇게 번호를 정해서 그림을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속기술의 인물 형성, 뭐 조르조 몽피두 센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기법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이 그 폴 잭슨 볼락은 미국의 화가로서 이런 추상 표현주의 운동 기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인도 추상화가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합중국 와이오밍에서 태어난 이 로스앤젤레스의 뉴욕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 표현주의에서 초현실주의로 뭐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요. 또 이 마루바닥에 편 화포 위에서 공업용 이런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기법을 창안해서 오늘 아침날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화포 위에서 이 페인트를 떨어뜨린 거예요. 마룻박에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이 작가의 그런 제작 행위를 직접 화포에 하는 기록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것들을 액션 페인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작품은 뭐 가을의 리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애를 보면 잭슨 폴락의 생애를 보면 1938년부터 1942년 이 폴락은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이 연방 아트 프로젝트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1940년대 와서는 이 추상적인 작업 시작을 했고요. 또 47년 그를 대표하는 이 스타일의 추상 표현주의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락의 새로운 창조 스타일과 그의 그림이요. 이 1947년에서 50년 그 사이의 그림들이 최고의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또 잭슨 폴락의 성공한 만큼 대중들도 그의 창작품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 나갔고요. 극도의 스트레스 또 알코올 중독자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폴 잭슨 폴락은 1956년 8월에 교통사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급사했고요. 그 사람의 그 생애를 다룬 영화 폴락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넘버 원이에요. 이 아무렇게나 희겨겨 놓은 그림처럼 보이죠. 근데 폴락은 뭐라 그러냐면 우연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흘리는 순간마다 영감과 비전에 따라 직관적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말이죠. 제가 봐는 이런 말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거죠. 누구나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잭슨 폴락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그 뒷상도 그랬잖아요. 이 변기를 딱 놓고 뭐 샘이 솟는 물이라고 한 것처럼 잭슨 볼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법을 최초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번호를 하면서 이렇게 그 작품마다 직관적인 이런 그 이름들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연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흘리는 순간마다 영감과 비전에 따라 직관적 결정을 내린다. 정말 예술적인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넘버 5예요. 이거는 넘버 5인데 이게 그 회화 사상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이 그 폴록의 작품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볼록의 그 잭슨 폴록의 작품들이 지금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작품을 그리고 뿌리고 할 때마다 영감적인 이 직관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불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액션 그 페인팅 기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에 그 액션 페인팅 기법을 하기 전에 했던 작품들입니다. 이 그 액션 그 페인팅 기법을 아주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 40년대 이후예요. 그래서 요거는 1934년에서 38년 그때 지었던 작품들입니다. 불꽃입니다. 약간 불꽃이지만 추상적인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참 이 좀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여자가 있는 사람들이 얼굴들이 있고 이런 산속도 있고 불꽃도 있고 이런 그 특이한 이런 기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 액션 페인트 기법을 통해서 그의 활동성, 정열 등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이 그림은 그런 과정이 아닌 그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액션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그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사물과 배경이 뒤섞여 있고 그 이후에 그 작품들에서 잘 드러나는 그런 그림의 표현 방식이 벌써 이미 이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이래요. 폴록이 이런 그 맨하탄에서 이런 동부의 스프링스가 있는 이 마을의 낡은 집에서 이사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열기 속의 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요. 하나는 그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은 뉴욕주 그 동 아일랜드 낡은 집에서 이사한 고유의 죽음. 이 두 작품을 블록은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소재에서 벗어나서 강렬한 이런 표현을 담아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형상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이 색이 덧칠해졌고 형상과 배경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죠. 그럼으로써 이 묘사나 규정 이런 선의 전통적인 이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는 거죠. 이 작품들은 이런 액션 페인팅의 작품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만의 그 제작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최선을 다해서 붓으로 표현한 작품들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그 드립 페인팅 영향을 준 예술가는요. 이 데이비드 알프로 시크 에이리오라는 이 멕시코 벽화가라고 합니다. 뉴욕 실험적 화가 이 워크숍 참가한 화가인데요. 이 플록과 이 볼록의 형은 시크에이리스 조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작업 방식에 감명을 받고 폴락의 작업 방식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시쿠에이로의 그 작품을 아주 크게 그려가지고 그릴 그림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 물감을 깡통에서 담아서 그대로 캔버스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유연한 효과를 창조한 거죠. 이 작업들을 응용해서 이 플록은 벽화 대신 바닥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물감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이런 기교를 실험하였는데 이것이 드립 페인팅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립 페인팅에 영향을 준 예술가라고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 초현실주의에서 이런 그 액션 페인팅으로 발전을 한 거는요. 이런 프로이드와 이런 이런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초현실주의들의 그런 자동 기술법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그런 작품 제작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면 세계 중에서 이런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내면 세계에 솔직하게 하면서 인간의 그런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 이 작품의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폴락은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이런 내적 탐구에 머물러 있던 이런 초현실주의 작가들과는 달리 신체적인 표현, 자연 발생적인 필법, 자동 기술법 이런 것들을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자동 기술법이란 이런 그 프랑스 앙드레 그 브루통이 창시한 이 초현실주의 사고의 주요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습관적인 기법, 고정관념, 이성작용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배제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대로 기록해서 새로운 경지의 미를 자유롭게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의 자동, 그 다음에 작용, 묘사 기법 이것들이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했던 기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잭슨 플록의 그런 창작 스타일 중에 하나, 이 드립 페인팅. 이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추상 표현주의 대표적인 작가로 나옵니다. 이 드립 페인팅은 이 붓보다는 이런 흙, 손, 막대기, 흘리기, 손가락, 구멍 뚫린 깡통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전통적인 그런 유화 물감보다는 공업용 왁스인 그런 듀코, 그 다음에 에나멜 물감들을 사용해서 끊어질 듯 이어지며 흐르는 그런 유동성을 통해 흐리며 그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의 그런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신체 행위를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의 그런 물감, 흙, 모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달리거나 뛰는 그런 신체적인 동작을 통해서 그의 행위의 흔적을 캔버스 위에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그런 인간 내면의 다양한 그런 감정, 기쁨, 슬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붓이 아닌 이 몸을 사용해서 재료를 뿌리거나 흘리거나 쏟아 이런 붓의 행위를 창출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림에 몰두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나중에 내가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그림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그런 변동을 준다든가 파괴하는 것 등에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락의 그런 액션 페인팅에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예견할 수는 없고요. 전통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다르게 폴락은 무의식 안에 내재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자유로운 그런 신체 행위를 통해서 해와의 공간을 그려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기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시대에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독특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을 우리는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칸딘스키가 1910년 처음으로 내뱉은 추상화가 구분지어서 추상 표현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1947년부터 1950년 이 폴락은 자동적인 이런 드림 페인팅을 이용한 오버 페인팅 작업됐습니다. 올 오버 페인팅이란 그려진 그런 화면에 특정한 초점 또는 중심부가 없이 화면 전체가 고루 평등한 평면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회화를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락은 작품을 할 때 캔버스를 바닥 위에 펼쳐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수직적으로 세워진 이런 캔버스와 시각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율동성도 있어요. 이게 가을의 리듬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 느낌도 받겠죠. 예. 폴락은 이런 구체적인 형태나 사물을 표현하는 이런 전통적인 조형 미술 과정을 버리고 새로운 기법, 자동 기술 드리핑, 올 오버 페인팅, 그리고 액션 페인팅을 강조했습니다. 창조했죠.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가가 이런 손목과 손을 사용해서 미술 작품을 그려내는 방식을 거부하고 온몸을 사용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림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서양 전통 예술가들이 사용했던 이런 미술용품 이젤이나 붓이나 미술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연 친화적인 재료, 막대기, 모래, 흙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그의 독특한 화법 기술을 응용한 잭 더 드리퍼라는 말을 호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런 표현주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이런 특정한 형태나 이미지나 심리적인 상태를 조형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들어 거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표현 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런 독특한 창조 방법을 창안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기법을 연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 도구 사용에 대한 개념을 파괴하고 몰락의 경우 손과 손목 대신 이런 막대기, 브러쉬, 전신 바디를 이용해서 신체 행위의 이젤이나 작업 대신 바닥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작업함으로써 초점을 없앤다는 점, 그리고 니콜라의 경우 무용수의 신체를 완전히 커버하는 이런 특수 제작한 그런 의상을 입음으로 무용수가 지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다는 점, 그리고 화려한 색상 조명으로 환영적인 이미지를 창조해서 주인공 무용수와 조형 무용수, 남자 무용수와 여자 무용수의 차별성을 없애버렸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술의 그런 미리 기획된 규정이 아니라 우연적인 행동에 의해서 창작품을 창조했다는 게 의의를 갖습니다. 폴락의 경우 달리거나 뛰거나 돌면서 이런 자연 발생적으로 떨어지고 쏟아지고 이런 선들이 작품을 창조하는 거. 그리고 니콜라의 경우는 환경을 먼저 설정해 놓고 무용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작품을 창조했다는 점. 그게 좀 특징이고요. 잭슨 폴락과 니콜라의 예술 철학과 작업 방식은
미국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폴락과 이 니콜라이는 이런 그 창작들을 많이 했지만 어, 좀 차이는 있다는 거죠. 폴락은 막 달리거나 뛰거나 돌면서 자연방석으로 이런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자연적인 이런 작품을 창조해서 그렸고요. 니콜라이는 환경을 먼저 설정해서 이 무용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성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창작을 했다는 게 좀 차이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표현주의는 이런 미국 화단 이런 것들의 한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본래 이런 추상표현주의는 이 칸딘스키의 그 초기 작품에서 많이 사용도 되었습니다. 또 1940년에 뉴요커 기자 로버트 코츠가 이 용어를 미국의 전문 작가들, 특히 폴락과 쿠닝 이 작품에 굉장히 일반화되었습니다. 이 용어가 부적당하다는 견해도 있어서 이 로젠버그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했고요. 뉴욕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추상페이지라는 말 속에 이하의 성격, 예술의 원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이런 서구 근대 미술의 복합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야수주의, 표현주의, 다다주의,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에 이어지는 한 계보와 연상주의, 입체주의, 기하학주의 이런 그 계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 미술은 유럽의 미술 그 새로운 사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이 미국 하단에서는 사실주의와 지방주의가 지배적인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표현주의 제2차 세계대전 여파에 대한 반응으로 미술운동이 이루어졌고, 이 예술가들은 이런 인간의 무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철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상표현주의 내에서 페인팅 그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런 사회적인 격동을 일으켰고, 많은 예술가들이 지구가 그들 아래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술가들은 전후 조건과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새롭고 혁명적인 이런 예술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예술가들의 이런 것들이 합병이 되었고, 예술 세계의 재정적인 문화적인 권력은 1940년대 후반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의식적 이런 감정 이전의 현실적인 표현으로 내면을 돌리는 것은 세계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이런 예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잭슨 볼락에게는 그 미술계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현실을 묘사하는 것은 이런 추상표현주의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요. 이런 대신 선, 모양, 색 이런 것들의 예술 요소를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추상적인 표현의 예술,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 세계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